이렇게 순조롭게 발전해가던 LA 코리아타운에서 미주 한인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전 미국을 큰 충격에 빠뜨린 LA 폭동입니다. 근데 왜 한인타운에서 난리야? 피해는 무려 약 1조 원에 달했는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어디인지 지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 네, 이 지도를 보시면요. 검정색 부분이 지날수록 백인이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얀색은 반대로 백인이 적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폭동이 일어난 장소를 나타낸 건데 폭동으로 인한 피해가 유독 심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리아타운. 지도에서 빨간색이 밀집해 있는 코리아타운이었습니다. 로드니 킹 사건은 흑인인 로드니 킹이 과속을 하다가 백인 경찰에게 검거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그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로드니 킹과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경찰들은 로드니 킹에게 과도한 폭력을 사용했죠. 과잉 진압했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편 아파트 단지 발코니에 서 있던 조지 할리데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이 모습을 비디오 카메라에 담게 됩니다. 찍었구나. 심했어. 로드니 킹은 이 일로 경찰봉에 81초 동안 무려 56번이나 맞은 탓에 다리골절, 청각장애, 다발성 안면 골절 등 수많은 부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 로드니 킹을 폭행한 4명의 백인 경찰관들은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흑인 사회의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고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사건은 어쨌든 백인 경찰이 잘못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LA 폭동이 일으킨 건데 왜 흑인들 타겟이 왜 코리아타운을 향하게 된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바로 로드니 킹 사건이 발생하고 한 2주일 정도 지난 뒤에 벌어진 한 살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뭔 사건이 또 있네. 바로 한인 이민자 1세대인 두순자 씨가 운영하는 주리점에서 당시 15세 흑인 소녀 라타샤 할린스라는 소녀가 사망을 했던 것입니다. 네? 왜 거기서 죽었어? 두순자 씨가 운영하던 가게의 고객들 중에는 지역 갱단과 마약 판매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두순자 씨는 예전부터 강도 사건으로 큰 피해를 보았고 목숨을 위협당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LA 한인 상인들이 주요 고객 역시 흑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인과 흑인은 문화 차이로 인한 거리감 때문에 서로에게 불편한 존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흑인 소녀인 라타샤가 가방에 오렌지 주스를 넣는 모습을 보고 도둑으로 오인했던 것입니다. 라타샤는 오렌지 주스 값을 지불할 거라고 항변했지만 두순자는 라타샤와 계속 실랑이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 두순자가 쏜 총에 라타샤가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총을 쐈어요? 이 사건으로 두순자 씨는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그리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게 됩니다. 흑인 사회는 이 판결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했고 이를 계기로 한인들에 대한 반감과 미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더더욱 커져갑니다. 아니 아무 일 없던 게 아니었군요. 뭐가 있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두순자 씨에 대한 재판이 있고 얼마 지나서 미국 사법 시스템은 또 한 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LA 법원이 로드니 킹을 폭행한 백인 경찰 4명에 대한 재판 권한을 LA가 아니라 대략 한 60km 떨어져 있는
시미밸리 지역의 법원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지금 사건이 벌어진 곳에서 굳이 60km 떨어진 곳으로 법원을 옮긴 이유가 뭐예요? 당시 로드니 킹을 폭행한 백인 경찰 4명에 대한 재판은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배심제는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서 원고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제도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인종 인구로 구성된 LA와 달리 이 시미밸리는 거주자의 70% 이상이 백인들로 구성된 철저하게 백인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아, 그럼 배심원들을 백인들로 채우기 위해서 저 60km로 옮겼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찰들은 경찰 노조에서 막대한 변호 기금을 가지고 가장 훌륭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너시티 흑인 다수 지역에서 우리가 재판 받았을 때 그 지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미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럼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네요. 그렇죠. 그 결과 배심원단으로 선발된 12명 중 10명이 백인이었습니다. 아시아 사람은 1명, 그리고 히스패닉 계열도 1명, 그리고 흑인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상당히 편파적인 인종 비율로 구성된 배심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재판은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무죄네요. 무죄는 아니고 좀 가벼운 가벼운 형을 줬을 것 같아요. 경범죄. 네. 로드니 킹을 폭행한 4명의 경찰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와, 1명은 재심을 받게 되죠. 아니 영상이 저렇게 딱 있는데 증거 불충분이라고요? 와, 저거는 흑인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재판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던 흑인들이 울분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치. 그리고 이때 폭동이 코리아타운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고 또 코리아타운에 집중돼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리적인 요인입니다. 폭동이 시작된 시간은 4월 29일 오후 3시 30분 즈음이었습니다. 폭동이 진원지는 코리아타운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코리아타운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을 보통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 혹은 사우스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지역에서 이제 폭동이 시작되는데 크렌샤 지역이라든지 피코 유니언 지역, 기타 여러 지역에서 폭동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됩니다. 코리아타운이 폭동의 진원지와 상당히 밀접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요인들 때문에 코리아타운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드니 킹 재판 결과가 발표되고 코리아타운까지 폭동이 번진 건 고작 1시간 남짓이었어요. 1시간 남짓이었어요. 그렇게 빨리요?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곳곳에서 폭동이 불거진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약 4시 30분경 흑인 갱단들이 그리고 흑인 폭도들이 코리아타운의 가게들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 소방차라도 불러주지 둘이 저렇게 타고 있는 점. 그렇죠.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죠.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한 이유는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폭동 첫날 저녁에 폭도들이 발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경찰이 에스콜트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소방 진압 못한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폭동이 벌어진 당일날 저녁 한인 라디오 채널이었던 라디오 코리아는 모든 정규 방송을 중단하게 됩니다. 비상 방송 체제에 돌입했던 것이죠. 한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했던 것인데 폭도들도 물론 이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한국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당시 라디오 코리아에서 어떤 식으로 구조 요청을 했는지 실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성이 있구나.
한인 입주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오전 8시까지 가주 마켓으로 모여달라고 미스터 최라는 분이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샤퍼스 월드의 상인들은 8시까지 가주 마켓에 모여주시기 바란다는 그러한 부탁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마켓이었죠. 가주마켓. 가주마켓. 그러면 여기서 4호차에 이진호 기자 연결합니다. 지금 웨스턴에 나가 있는데요. 이진호 기자. 네네. 저는 지금 웨스턴과 오거에 있는 가주마켓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곳 웨스턴과 일대를 둘러봤는데요. 타운 곳곳에서 화재로 인한 연기가 아직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한인타운에는 어제 폭도들이 휩쓸고 간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은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코리아타운을 방어했습니다. 바로 자경단을 꾸렸던 것이죠. 그게 멋있더라고요. 스스로 죽였구나. 이 자경단은 대부분 해병대 전후에 너무 멋있어. 그리고 한인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옥상 위에서 보초를 쓰면서 폭도들의 공격에 대응했는데 이 때문에 루프탑 코리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아니 저 때는 또 군 복무가 3년일 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진짜 실전 훈련 받으신 실전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분들이. There is no question for anybody going by this store. This store is protected. 절대 못 다가오겠다. 못 가지. 다들 총을 이렇게 총기를 너무 잘 다루니까 이게 되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경단에는 강력한 원칙이 있었는데 총기로 실제 살상은 금지하고 위협 사격만 했다고 합니다. 아. 기자님 그럼 이때 당시에 현장에서 실제로 자경단 활동하셨던 분들을 보셨겠네요. 만나셨겠네요. 직접 제가 다 취재했습니다. 네. 제가 가주 마켓에 가서 촬영했던 사진들인데 왼쪽에는 마켓에서 고용한 보안원 시큐리티 가드고 지붕에는 지원자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총기 가지고 335 모여가지고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와. 오른쪽은 리처드 리라고 그분이 이제 공포를 쏘실 때 탄환이 튕겨나오는. 어머 진짜 있어. 그렇네. 네. 저걸 어떻게 포착하셨어요? 아니 이때 저 찍은 때 사진으로 상을 받으셨어요? 퓰리처상 받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취재한 내용으로 또 이제 2명의 청년이 그 지게차 뒤에서 가주마켓을 지키고 있는 사진 포함해서 제 LA 타임스에서 93년도 퓰리처상 받았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 멋지시다. 야, 그럼 기자님이 이 자경단을 직접 취재하시면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최고 63명이 죽었는데 LA 폭동에서 그때 한인 청년 이재성 군이 그 라디오 코리아에서 어느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은 찾아가고 했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출동하다가 총격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동 2번째 날 저녁에. 아니 근데 경찰놈들은 왜 우리 안 도와줬대요? 그렇죠.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도대체 LAPD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왜 코리아타운을 보호해주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LA 경찰이 무능함입니다. 특히 당시 LA 경찰국장이었던 데릴 게이츠가 폭동을 초동 진압하는 데 실패한 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데릴 게이츠는 사실 미국 경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디어에서 많이 보신 특수부대 스왓 아시죠? 네. 스왓을 창설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데릴 게이츠입니다. 그런데 그는 LA 경찰이 전문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LA 경찰 인원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폭동 발생 당시에 LA 경찰 수뇌부가 부재했습니다. 데릴 게이츠는 오후 7시에 폭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자선 파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동지휘부에도 고작 1시간만 머물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휘하 경찰관 수백 명은 상부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못했던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폭동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인종차별주의 중에서도 그렇죠.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저 그래서 LAPD에서 소수민족들에 대한 커뮤니티 폴리싱, 그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식의 경찰 방법을 택하지 않고 경찰들은 항상 거리감을 두고 소수민족들을 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경찰이 폭동 첫날 철수하라고 지휘관이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폭동을 진압할 경찰 병력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무능을 떠나서 이거는 방치인데?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당시 코리아타운 지역에는 전담 경찰서가 없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은 경찰국 두 곳이 나누어서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동이 발생했을 때 어느 경찰서에서 출동할지 서로 합의가 안 되었던 것이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LA 폭동이 끝난 후에 데릴 게이츠는 직위 해제됩니다.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1965년에 폭동이 한번 발발했습니다. 그 폭동을 보통 와츠 폭동이라고 하거든요. 이 1965년 폭동으로부터 대략 한 27년 동안 폭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 방위군이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갖추지 않았던 것이고 또 탄약을 긴급 이동하는 훈련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에는 미숙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이런 뭐 진압 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네요.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4월 29일에 시작된 폭동은 진압되지 못하고 5월로 이어지게 됩니다. 총체적 난국이었네요. 그냥. 그런데 이때 폭동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하자 5월 1일 폭동이 발단이 되었던 러드니 킹이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오. 당시 러드니 킹이 한 말을 저희 강영원 기자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I just want to say, can we all get along? Can we all get along? It's just not right. It's not right, and it's not going to be changing anything. And I just love. I'm neutral. I love every people of color. 로드니 킹도 죄책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네. 본인 그렇죠. 때문에 이 폭동이 시작이 된 거라면. 그 당시에 그 프레스 컨퍼런스는 이재성 군이 사망했던 사진이 LA 타임스에서 보도되면서 로드니 킹이 그 사진을 보고 저렇게 얘기합니다. 이 젊은 청년이 죽었다. 이것은 아니다. 폭동을 멈춰달라 호소를 합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로드니 킹이 이처럼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후 다행히 폭동은 점점 줄어들어서 5월 1일을 마지막으로 방화, 약탈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2일 날 코리아타운이 한인 무려 10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평화를 외치는 집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평화 시위. 이처럼 LA 폭동은 한인들이 수많은 피해를 입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미국에서 결코 완전하게 보호받지 못한 유색인종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죠.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각성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 내에서 소수인종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 노력의 결과는 최근에 결실을 맺기도 했는데 2020년에는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의원 4명이 탄생했던 것입니다.